한 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들은 내 집을 아내의 친척들에게 넘겨버렸다. 문 앞에서 아들은 말했다. 여긴 더 이상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내가 한 일은 그들을 할 말 잃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편안히 들어주시길.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어머니, 사실 곳을 알아보세요. 나는 심장이 아니라 갓 깨맨 수술 부위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술 부위가 너무나 욱신거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래도 이 말을 내 유일한 아들,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건 고작 3주였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 열이 나고 항생제를 맞았다. 링거를 맞으며 길고 긴 밤들을 보냈다. 가족들을 껴안고 집안 공기를 마실 희망을 품고 돌아왔건만 남편 김민준과 3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아끼고 고쳐가며 가꿔온 우리 집 문이 내 앞에서 쾅 닫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머리 위 지붕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어두운 배신이었다. 만약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읽어주시길. 괜찮으시다면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택시는 대문 앞에서 부드럽게 멈췄다. 주머니에는 퇴원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손가락은 지팡이를 더듬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21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세상은 저 혼자 돌아가고 나는 링거방울이나 새고 있었다. 이제 눈앞의 집, 해질녘 햇살을 받은 높은 현관이 있는 우리 2층 집,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다. 길가의 장미, 내가 몇 년 전에 심은 바로 그 장미들은 아무렇게나 피어 잡초에 뒤덮여 있었다. 내 손길이 없으니 모든 것이 금세 엉망이 되었다. 아주머니, 가방 들어드릴까요? 기사님이 내 지팡이를 보고 물었다. 문 앞까지 부탁해요. 목소리가 병원 생활에 지쳐 쉬어 있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관으로 올라가는 동안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내 아들, 훌쩍 커버린 내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고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거실의 며느리 유라의 그림자가 스쳤다. 유라의 부모님도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내가 문지방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비켜서지 않았다. 오늘 오시면 안 됐어요. 내일 오실 줄 알았는데.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내 여행 가방을 계단 옆에 내려놓았다.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나는 서둘러 요금을 지불하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속삭였다. 기다려달라는 이 간단한 생각이 갑자기 목숨처럼 중요하게 느껴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게 변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어머니 소유가 아니에요.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나는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무슨 소리니? 우리 약속했잖니? 말이 꼬이고 숨이 가빠졌다.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서류는 이미 다 처리됐어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유란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야 했거든요.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이 집이 너무 넓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서류라니. 나는 내 것이 아닌 입으로 미소 지었다. 난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 위임장이요. 지훈이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기억 안 나세요? 수술 전에 의료 결정 관련해서요.
거기에 재산 관련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일격이었다. 그랬다. 수술 전날 아들이 병실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던 서류 뭉치가 기억났다. 나는 불안하고 정신이 없었고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었다. 첫 페이지만 읽고 더는 읽지 않은 채 서명했다. 나는 두려웠고 곁에는 아들이 있었다. 날 속였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말들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담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모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유라가 지훈이 옆에 나타나며 끼어들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귓가에 반짝이는 보석.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귓불에는 내 에메랄드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남편 민준이 우리의 은혼식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어머니 짐은 차고에 박스로 싸뒀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방 안쪽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나왔다. 단정하게 센 머리를 한, 키 크고 마른 최강식 씨와 얼굴에 늘 평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아내였다. 그 여자는 우리 집이 자기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인인 양 서 있었다.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최강식 씨가 유감이라곤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했더군요. 집은 합법적으로 명예 이전됐습니다. 합법적이라고? 나는 겨우 말을 내뱉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내 아들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짐은 보내드릴게요. 최종 결정입니다. 나는 계단에 서서 내가 그를 가르치고 밤새워 함께 규칙을 외우고 병원과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야근을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앞에는 그 소년의 그림자조차 없는 낯선 이가 서 있었다. 이건 불법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다 결정된 일이에요. 그가 잘라 말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갔지만 그들이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할 때처럼 차가운 명료함만이 남았다. 나는 오랫동안 은행의 준법 감시팀에서 일했고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래, 알겠다. 나는 말하고 돌아섰다. 마음껏 즐기렴. 그들은 내 단호한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다.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거의. 나는 차로 내려갔다. 기사님은 내가 부탁한 대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짧은 대화창을 열었다. 이수진, 메시지 한 줄. 두 번째 계획 실행. 서울 시내의 한 호텔방은 개성 없었지만 깨끗했다. 두꺼운 커튼과 은은한 벽 등 불빛 아래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방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낯선 달콤한 냄새가 났다. 창밖은 내가 집이 아닌 곳으로 돌아온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수진이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언니, 힘내. 지금 가고 있어.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40년 지기 친구였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모든 것이 합법적일 때 불일치점과 타인의 서명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접근 권한을 없애고 상속 재단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주장한 것도 수진이었다. 특히 가족 간의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두 번째 계획을 세워도 그때는 그녀가 과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녀의 신중함은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베개에 누워 눈을 감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리가 뻐근했지만 견딜만 했다. 몇 시간 후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자금의 흐름, 위임장과 권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내 아들, 바로 그 아들이 병실로 서류를 가져와 엄마,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의 말투와 피곤하게 동의했던 내 모습을 기억했다. 휴대폰이 짧게 다시 울렸다. 20분 안에 도착해. 어디 나가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뭐라도 좀 먹어.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목구멍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하지만 알아야 했다. 음식, 물, 고른 호흡, 목록, 사실, 사본. 모든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나를 쫓아내고 이 장을 닫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주머니에 퇴원 서류를 넣은 나는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나는 일어나 주전자로 가서 늘 좋아하던 대로 진한 홍차를 우려 찻잔을 노트 옆 책상에 놓았다. 깨끗한 페이지를 펼치고 맨 위에 썼다. 집, 위임장, 공인인증서, 은행 대여금고, 민준의 상속재단, 그리고 지훈, 유라, 최강식 일가. 아래에는 큼직하게 썼다. 서두르지 말 것, 증거 수집, 감정 배제. 문에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현관 렌즈로 밖을 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다. 엄격하고 단정한 모습. 즐겨 묶는 쪽머리에 희끗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특유의 전문가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열어 그녀가 문 너머로 말했다. 일 시작하자. 나는 수진이를 안으로 들였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불필요한 포옹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서류 폴더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 목이 사막처럼 말라 있을 것을 알았다는 듯 가방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홍차를 꺼냈다. 그녀는 노란 가등이 우리 얼굴이 아닌 서류를 비추도록 자리를 잡았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확인하자. 그녀가 책갈피를 펼치며 말했다. 언니가 수술 전에 서명한 위임장과 김민준 씨의 상속재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재단은 치명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늘 멀고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렸다. 재단 관련 규정은 아주 엄격해. 수진이가 서류의 한 줄을 손톱으로 톡톡 쳤다. 집은 법적으로 재단에 귀속되어 있어. 어떤 처분도 모든 수탁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해. 수탁자는 언니랑 나 둘이야. 난 서명한 적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명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은 무효야. 법원을 통해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거래를 원점으로 되돌릴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나는 첫 공포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맑고 차가운 이성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들이 더럽게 나오기 시작하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린 버틸 거야.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중요한 건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녀는 폴더를 옮기고 출력물을 꺼냈다. 이건 언니 입원 기간 동안의 계좌거래 내역이야. 그녀가 서류를 건넸다. 약 3억 원에 달하는 5건의 이체. 수취인은 낯선 계좌들이었다. 언니의 공인인증서로 처리됐어. 나는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날짜, 금액, 유령 같은 거래 목적, 직업적 기억이 즉시 작동했다. 결코 녹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서명은 완벽해 보였지만 아래에는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시간, 다른 도시에서 접속한 IP 주소, 이상한 신청서 양식.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기기도 아니고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인인증서 도용 문제를 제기할 거야. 은행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채용 공고 페이지와 프로필 하나를 띄웠다. 최유라. 그녀의 이력서에는
최근 몇 년간 다녔던 세 개의 대부업체가 있었고 모두 위법 행위로 문을 닫았다. 부산에 있던 그들의 가족 회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하된 민원들로 가득했다. 결혼 전성은 최 씨, 아버지는 최강식, 부동산 컨설팅, 실상은 약탈적 대출에 대한 민원이었다. 담보 사기꾼.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단어들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았다. 부풀려진 감정가, 유리한 조건의 대환대출, 그리고 헐값에 아파트를 빼앗는 수법. 정확해 수진이가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언니 돈이 초기 자본금으로 딱 들어맞는 거지.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다리 상태를 살폈다. 뻐근했지만 버틸만 했다. 창밖은 따뜻한 저녁 공기가 스치고 내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신발을 벗고 차나 한 잔 끓일 수 있기를 바랐던 평온한 거리가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휴대폰이 반짝였다. 아들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투자 계좌 비밀번호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생활비로 남은 돈을 이체해야 해요. 나는 화면을 수진이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무 답장도 하지 마. 초조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해. 스크린샷, 날짜, 번호. 우린 연결고리가 필요해.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만약을 대비해 몇 년간 들고 다니던 낡은 노트를 펴고 깨끗한 페이지에 손바닥을 얹었다. 어떤 공책이든 운명처럼 느껴졌던 젊은 시절처럼 또박또박 썼다. 위임장, 권한의 한계, 공인인증서, 접속기록, 로그, 기기, 5건의 이체, 약 3억 원, 수혜자, 은행 대여금고, 무엇을 빼갔을까? 민준의 재단, 가압류 확보, 등기소 통보, 최씨 일가, 연줄, 회사, 민원, 경찰에는 바로 신고하지 않는 거야? 나는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경찰은 동원될 거야. 하지만 제대로 해야지. 수진이가 짧게 비웃었다. 먼저 가처분 신청과 서류상의 흔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넘길 거야.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내 쪽으로 돌렸다. 언니네 동네 주변 주택들의 등기부등본이야. 봐봐. 화면에는 최근의 소유권 이전 기록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나는 세 번째 기록에서 멈췄다. 정민수 씨네. 석 달 전에 팔았는데. 내가 속삭였다. 매수인은 최강식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였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윤성호 씨네도. 수진이가 페이지를 넘기며 덧붙였다. 모퉁이 집은 이미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고 매수인은 똑같아. 이건 조직적이야. 선영아. 가슴속이 아주 고요해졌다. 마치 거대한 배가 선체를 완전히 돌리는 순간처럼 나는 문득 명확하게 보았다. 이건 내 귀걸이 문제도 차고의 상자 문제도 병실에서의 서명 하나 문제도 아니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소리내어 말했다. 이건 이 구역 전체 하나의 계획에 관한 문제야. 맞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박살낼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름, 날짜, 자금 흐름도를 정리하고 요청할 자료 목록을 만들고 첫 번째 서류 묶음을 어디로 보낼지 정했다. 법원, 은행, 등기소, 그리고 범죄 신고서. 어느 순간 차는 식었고 램프 불빛은 더 따뜻해졌으며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계획을 가진 사람처럼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에게서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보셨어요? 오늘 꼭 필요한데.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었다. 내일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오늘 밤 언니는 자는 거야. 수진이가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내일은 맑은 정신이 필요해. 나는 침을 삼켰다. 잠은 남의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등기부등본 스크린샷에서 최강식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라는 차가운 글자 아래 나는 또 다른 익숙한 단어를 발견했다. 우리 집이 대표이사실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민준의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내일 우리가 두드릴 문은 법원 문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아침을 감정이 아닌 서류로 시작했다. 수진이가 등본을 펼쳤고 나는 옛날 직장에서처럼 연필로 여백에 표시했다. 우리 동네 등기소 자료는 꾸밈없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석 달 전, 한 달 전, 그리고 모퉁이 집. 매수인은 모두 같았다. 최강식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 그리고 구청에는 최근에 제출된 신청서가 있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항생제를 맞고 누워있던 바로 2주 전에 제출된 것이었다. 만약 통과된다면 땅값은 몇 배로 뛸 것이다. 몇 푼이 아니라 수억 원의 문제였다. 나는 이 글자들을 보며 깨달았다. 그들이 우리 집을 대표이사실로 삼은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본부였다. 그들은 시작점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소리내어 말했다. 첫 거래를 위한 돈, 계약금, 관청의 일처리를 빠르게 해줄 사람들을 위한 돈이. 수진이는 계좌 이체 내역, 출력물을 가리켰다. 내가 휴대폰조차 들 수 없었던 시간에 내 공인인증서로 이루어진 3억 원에 달하는 5건의 거래, 거기에 가짜 대환대출, 부풀려진 감정가, 친분 있는 감정평가사들까지. 약탈적 대출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지만 구역 전체로 확장된 것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수진이가 노트북을 돌렸다. 은행 대여금고 위임장으로 접근했어. 기록을 보면 언니 수술 이틀 후에 지훈이랑 유라가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원본이랑 민준 씨 재단 서류 뭉치를 꺼내갔어. 나는 휘청이지 않으려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들의 계획을 위한 금고가 내 집에 있고 그 금고의 열쇠는 내 아들 손에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동안 벌어졌다. 계속하자. 수진이가 외과 의사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금융감독원 라인을 통해 내부 메일을 입수했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작년 가을부터 최강식 일가에 회사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 조사 전에 취하된 민원들, 계속 바뀌는 직원들, 가짜 신청서들. 그리고 이건 8개월 전 유라가 아버지와 나눈 메신저 대화야. 읽어봐. 나는 2번 읽었다. 우리 동네 집들 목록이 까만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협조적, 비협조적이라는 표시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혐오스러운 한 줄이 있었다. 어머니는 예정된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음. 일정 앞당기자. 예정된 수술. 그들은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상황에 맞춘 게 아니라 기다렸다. 가슴 속에 분노가 아닌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차올랐다.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울리는지 들으며 물었다. 수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의료적인 부분에 그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돈과 위임장에는 그의 서명, 그의 행동이 담겨 있어. 그녀는 내가 직접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는 마침표를 찍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획을 다시 짰다. 먼저 우리 집과 분쟁 중인 부동산들에 대한 어떠한 등기 행위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동시에 은행과 통신사에 공인인증서, 서명, 접속 로그, 기기, 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서류 묶음 발송. 그 다음 위임장, 대여금고, 계좌 이체, 구역 탈취 시도에 대한 잘 정리된 시간 순서의 자료와 함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와 검찰청에 제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 나의 개인적인 계획. 미소나 연줄로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을 때까지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지훈이에게서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비밀번호 보내주세요. 급해요. 나는 기기를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내려놓고 멀리 치웠. 마치 아이에게서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그들은 언니가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있어. 수진이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게도 그게 우리의 이점이야. 우리는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다듬었다. 어떤 기관에, 어떤 표현으로, 어떤 사건 번호로. 할 일 목록이 명확해지자 수진이가 눈을 들었다. 우리에겐 직접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해. 언니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녹음된 그들의 말. 그리고 기회가 있어. 유라는 매주 수요일 2시간 동안 미용실에 가. 부모님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브리핑이 있고 지훈이는 5시까지 출근해. 내일이 바로 그날이야. 나는 그녀 없이도 그 기회를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습관은 숨기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이 내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도 결코 배우지 못한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다.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 지훈이가 10대 시절 내가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밤에 몰래 그 문을 얼마나 많이 열었던가. 열쇠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그 문에는 교묘한 걸쇠가 있어서 조금만 더 세게 누르면 부드럽게 돌아갔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세를 뒤집을 한 방이 필요하다면 내일 1시 10분. 내가 들어갈게. 늦은 저녁,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단 하나의 버튼을 설정했다. 긴급 호출.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강민정 경감님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다. 택시는 우리가 정한 대로 대문 앞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2블록 떨어진 곳에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는 형식상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리는 견딜만 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우리 골목은 언제나처럼 똑같았다. 단정한 화단들. 지훈이가 언젠가 오두막을 지었던 모퉁이의 늙은 라임나무. 단지 우리 집에서만 무언가 미묘하고 불길하게 변해 있었다. 장미는 뽑히고 정체 모를 관목들이 심겨 있었다. 남편 민준이 언젠가 고물더미에서 꺼내와 반짝이도록 닦았던 베란다의 의자들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류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지우기 시작했다. 나는 정문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 교묘한 걸쇠가 있는 부엌문으로 향했다. 10대 시절 지훈이가 통금 시간을 어기고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조용히 그 문을 열었던가. 나는 손잡이를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눌렀고 열쇠는 삐걱거림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안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값싼 커피 냄새가 났다. 목소리는 서재, 언제나 민준의 서재라고 불리던 내 서재에서 들려왔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반쯤 열린 문 옆에 멈춰섰다. 정민수거는 금요일에 마무리됩니다.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 최강식이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구역의 40%를 장악하게 되죠. 윤성호거는요? 긴장된 어조의 젊은 목소리가 물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최강식이 대답했다. 김선영 씨의 은행 정보를 자금 조달에 사용했죠. 흔적 없이 깨끗하게. 나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지팡이를 꽉 쥐었지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최강식 씨. 내가 들어서며 말했다. 제 집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군요. 그들은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굳어버렸다. 최강식은 문을 향해 돌려놓은 민준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책상은 늘 사람을 향하지 않고 정원을 향해 있었다. 옆 창가에는 그의 젊은 동료가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김선영 씨. 최강식은 마치 무대의 선배우처럼 즉시 일어섰다. 예상치 못했군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으로 들어왔죠. 내가 대답했다. 법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저와 남편 김민준의 재단에 속한 바로 그 문으로요. 동료는 최강식에게 시선을 던졌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까요?
최 대표님? 그럴 필요 없네. 내가 먼저 말했다. 저는 개인 서류 몇 가지만 가져갈 겁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최강식의 목소리에 그들 특유의 끈적한 염려가 묻어났다. 소란 피우지 맙시다.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동하지 않아요. 나는 책장으로 걸어가 아래 서랍을 열고 서류 폴더 하나를 꺼냈다. 당신이 내 공인인증서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주거지역 용도 변경 신청서를 낸 것도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이 집이 당신 회사 대표이사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는 창백해졌다. 순간 가면이 벗겨지고 나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를 보았다. 증거가 없으시잖소. 그가 헐떡이며 말했고 즉시 말을 고쳤다. 설령 있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증거는 중요하죠. 나는 동의하며 휴대폰을 들어 녹음 화면이 그의 눈앞에서 반짝이도록 했다. 그래서 미리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 이리 주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고 그의 손은 이미 내 근처에 와 있었다.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빨랐다. 그가 내 팔꿈치 위쪽을 잡았다. 고통이 허벅지까지 날카롭게 퍼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차분하고 크게 이 손 놓으세요. 휴대폰부터 그가 씩씩거리며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잡아당겼다. 나는 애초에 혼자 이곳에 온 목적인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 화면에 눈에 띄지 않게 붉은 점이 반짝였다. 긴급 호출. 거의 동시에 현관에서 폭풍처럼 거친 명령 소리가 터져나왔다. 빠른 발소리, 명확한 지시.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멈추세요. 소란스럽지 않고 크고 차분한 목소리, 그녀일 수밖에 없었다. 강민정 경감. 최강식은 어깨를 움찔하며 나를 놓고 두 손을 들었다. 그의 동료는 마치 비상구가 있는 것처럼 창가로 물러섰다. 내 손바닥 아래 책상 위에는 용도 변경 신청이라는 표시가 된 폴더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대출자 칸에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재문에는 이미 파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나타났고 박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나는 숨을 들이쉴 틈밖에 없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다. 나를 벽 쪽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강식은 두 손을 들었다. 그의 동료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문 앞에 경찰 조끼들이 보였고 박 형사는 이미 정해진 절차를 읊고 있었다. 신원, 앞으로 진행될 절차, 증인, 영상 촬영 중이라는 고지. 강민정 경감님이 내게 다가왔다. 빠르고 사무적인 시선. 괜찮으십니까? 구급차가 필요합니까? 버틸만해요. 내가 대답했다. 녹음 파일 있어요. 제 공인인증서로 자금을 조달한 것과 구역의 40%를 장악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휴대폰은 가지고 계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집과 재단 관련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보여주시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 책장으로 갔다. 나는 언제나 종이 사본 폴더를 보관해두던 위쪽 선반을 열었다. 한때는 과한 조심성처럼 보였던 습관이 오늘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등기 부등본, 김민준의 상속 재단 서류, 위임장들이 책상 위로 돌아왔다. 박 형사는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증인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익숙한 척하며 서로를 쳐다봤지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방해되는 친척이 아닌 원고로서 대표이사실에서 나오는 일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다. 최강식을 복도로 데려가 의례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정중함을 유지하려 애쓰다가도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서류와 카메라는 우리 대신 대답해주고 있었다. 집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등기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우리가 창가에 잠시 단둘이 남았을 때 강 경감님이 조용히 말했다. 판사님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셨어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과 통신사에 공인인증서 관련 자료 요청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거래는 이의를 제기할 거고요. 제 돈은요? 나는 침을 삼켰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쳐다봤다. 중요한 건 비밀번호를 묻는 어떤 요청에도 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저희를 통해 진행하는 겁니다. 나를 거실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며 간단하게 진술서를 받았다. 그때 강 경감님의 이어폰에서 무언가 치직거렸다. 짧은 지시에 현관에 있던 경찰들과 증인 한 명이 즉시 반응했다.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착했군요. 경감님이 말했다. 조용히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반짝이는 차의 광택이, 그 다음에는 그녀가 보였다. 유라는 미용실 봉투를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유지할 줄 아는 바로 그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는 지훈이가 있었다. 그는 5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지만 계획이 바뀐 모양이었다. 경찰입니다. 박 형사가 문 앞에서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유라는 미소를 잃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변호사 입회 하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록하겠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는 나를 보았고 그의 얼굴은 간단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을 들킨 소년처럼 얼룩졌다. 엄마, 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무슨 일이에요? 곧 모든 걸 설명 듣게 될 거야.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경제범죄, 서명위조, 타인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에 내 은행 정보를 평판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까지. 이건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지훈아. 이건 절도야. 말도 안 돼요. 유라가 더 이상 미용실에서처럼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희는 어머님을 돌봐드리려던 거예요. 이 집은 어머님께 버거워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요양원?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 나를 보내려던 그곳 말이니?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방문객 통제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네가 아버지에게 썼던 것처럼. 그 메시지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읽었단다. 그녀는 순간 눈을 깜빡였지만 나는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남은 것은 오직 분노뿐이었다. 명예훼손이에요. 유라가 헐떡이며 지훈이에게 돌아섰다. 말해줘. 엄마가 동의했다고. 모든 걸 직접 서명했다고 말해. 의료 관련 위임장은 남편 김민준의 상속재단에 속한 집을 팔권한을 주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재단 관련 서류에는 2명의 수탁자 서명이 모두 필요해. 다른 한 명은 이수진 변호사고. 그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 지훈이는 시선을 나에게서 서류 뭉치로 그리고 강경감님에게로 옮겼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을 베는 그것을 보았다. 당혹감, 공포, 서류라는 갑옷을 기대했지만 텅 비어버린 손.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애처롭게 들려 나는 몸서리치게 추워졌다. 최유라 씨, 박 형사가 끼어들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관에게 질문 받으실 게 있습니다. 김지훈 씨도 함께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라는 이미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반복했다. 그리고 2명의 형사가 그녀의 양옆에 섰다. 밖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웃집 화단문이 살짝 삐걱거렸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나와 마치 장미에 물을 주는 척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평온하고 무거운 감정이 들었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다. 지훈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 저는 모든 걸 알지는 못했어요. 맹세해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어디서 살아야 하죠? 나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섰다. 약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힘으로 걷는다. 넌 지금 네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나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구나, 지훈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나에게도 답은 없었단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유라는 돌아보지 않고 문 쪽으로 이끌려갔다. 현관에서 그녀는 갑자기 어깨너머로 한마디 던졌다. 우리 변호사들과 엮인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 부모님은 이미 진술하고 계십니다. 강 경감님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분들 변호사도 이미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집에서 올바른 말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권리가 있는 주인처럼 느껴졌다. 수진이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버티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버티고 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계속 버틸 거야. 우리는 길 건너 눈에 띄지 않는 차에 앉았다. 집안에서는 장비들이 작동하고 누군가 증거물 봉투를 봉인하고 복도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나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고 순간 남편 민준이 여름날처럼 베란다에 앉아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군. 경감님의 화면이 켜졌다. 그녀는 짧은 보고를 들었고 얼굴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졌다. 김선영 씨.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최강식 씨 사무실에서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입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입원,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의 폭풍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찰서는 차갑고 밝았다. 베이지색 벽, 커피와 종이 냄새, 리놀륨 바닥을 스치는 짧은 발걸음 소리. 나와 수진이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강민정 경감님은 얇은 회색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산에서 온 겁니다. 그녀가 말하며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최강식의 사무실.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놓였다. 나는 몸을 숙였고 목구멍이 꽉 막혔다. 중환자실, 기계들, 튜브, 거치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주. 튜브를 꽂은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내 모습. 옆에는 내 의료 기록, 처방전, 의사 지시서 출력물이 있었다. 이런 서류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그들 손에 들어갔죠? 나는 내 것이 아닌 듯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부 유출입니다. 강 경감님이 대답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니 지훈 씨나 유라 씨가 병원에 없었을 때 한 간호사가 어머님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송지혜 간호사. 그녀와 최강식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여러 차례 통화했더군요. 박 형사가 다른 서류들을 밀어주었다. 그중 하나에는 정갈하게 지워진 진통제 복용량과 새로 쓰인 복용량이 적혀 있었다. 다른 필체, 다른 잉크로. 그 옆에는 링거 조작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어머님의 회복이 21일이나 지연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조사 중입니다. 나는 땅이 꺼지지 않도록 자리에 앉았다. 생각은 짧게 스쳐 지나갔다. 누가, 언제, 왜? 분노가 아니라
얼음장 같고 메스꺼운 명료함.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강 경감님이 즉시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뒤집었다. 어머님 명의의 생명보험 증권입니다. 6개월 전에 가입됐더군요. 수익자는 아드님 김지훈 씨입니다. 방이 살짝 흔들렸다. 수진이가 마치 바닥을 단단히 고정하려는 듯 테이블에 손바닥을 얹었다. 서명은요? 그녀가 물었다. 외관상 비슷합니다. 박 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익자라는 글자를 보며 귓가에 핏소리만 들었다. 만약 지훈이가 알고 있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깊이의 문제였다. 몰랐다면 내 이름을 방패 삼아 그를 올가맨 거미줄이었다. 그 아이도 압니까? 내가 물었다. 아직은요. 강 경감님이 말했다. 먼저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만나지 않으시길 권하지만 정 원하신다면 어머님 입회하에 신문을 주선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봐야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사실은 비좁았다. 테이블, 의자, 그리고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커다란 거울. 내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다. 내가 익숙했던 양복 입은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셔츠 차림에 지친 남자였다. 면도도 하지 않고 눈은 퀭했다. 그의 뒤에는 국선 변호인인 젊은 최 변호사가 있었다. 엄마, 그가 말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아. 나는 대답하며 떨림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 강민정 경감님이 테이블 끝에 서류를 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했다. 시작하죠. 권리는 고지받으셨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위임장, 계좌 접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나 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삼키고 익숙한 말로 시작하려 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길 원치 않았어요. 유라가 위임장은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네가 만약을 위해서라며 병실로 가져왔잖니? 거기엔 재산 관련 권한도 있었어. 너도 알았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회복하시는 동안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어요. 강 경감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럼 이건 설명해 주시죠. 어머님의 생명보험 증권입니다. 6개월 전 당신이 수익자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쳐다봤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눈은 아이처럼 동그래졌다. 이게 뭐예요? 그가 경감님을 올려다봤다. 저는 이런 거 가입한 적 없어요. 보험은 항상 유라가 처리했어요. 저는 그녀가 가져오는 건 뭐든 그냥 서명했어요. 맙소사.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앉아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꾸밈없는 첫 반응이었다. 자신의 무지함 속에 갇힌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공포는 연기와는 다르다. 그건 내가 일을 하며 배운 것이다. 지훈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건 이제 돈과 집만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내 퇴원을 늦추고 처방을 바꾸고 이런 보험을 들었다면 이건 나를 영원히 편하게 만들려는 시도야. 알겠어? 그는 손을 내리고 무력하고 솔직하게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병원 일은 몰랐어요. 맹세해요. 집에 대해서는 네, 돈에 대해서도 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아는 거 전부 다 말할게요. 전부 다요. 변호사가 움찔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아니요. 지훈이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요.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부산 일, 거래, 감정평가사들, 유라 아버지가 압박했던 것, 제 빚, 전부 다요. 그는 말하면서 스스로 묶었던 단단한 매듭을 풀어내는 듯했다. 나는 아프고 두려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침내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강민정 경감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하죠. 다음은 병원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당신의 진술 후에 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질문은 혹독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하기에는 아직 너무 멀었다. 수진이가 내게 물 한 잔을 밀어주며 손가락으로 내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숨 쉬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일 시작하죠. 내가 말했다. 문이 닫혔다. 누군가 복도에서 박형사를 불렀다. 강 경감님은 서류를 챙기고 시계를 쳐다봤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식반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병원거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 순간 경감님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산에서 긴급 연락. 나는 우리가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머지는 깊은 곳에 있었고 끝까지 가야만 했다. 저녁이 되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감식이 끝나고 봉인이 해제되었다. 강민정 경감님은 짧게 말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위험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어색하게 들어서면 집이 서운해할 것 같은 우스운 망설임. 자물쇠를 돌렸다. 냄새는 낯설었다. 세제, 달콤한 향수. 하지만 그 아래에는 조용히 우리 집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무, 책, 옷장 속 라벤더 향랑. 거실에는 새 커튼이 걸려 있었다. 겨울 정원에서는 내 난초가 사라졌다. 서재에서는 민준의 책상이 접견실처럼 문을 향해 돌아가 있었다. 그는 항상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나는 책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침실 옷걸이에는 낯선 양복들이 걸려 있었다. 내 옷걸이는 텅 비어 있었다. 보석들은 없었. 강경감님은 대부분이 최 씨 일가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되었으며 절차가 끝나면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엌에는 내 레시피 카드 상자 대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번쩍이는 요리책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마치 손으로 쓴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았다. 나는 방들을 둘러보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견뎌낼 것이다. 나도 그럴 것이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잘 거야. 나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침대 옆에 물을 놓아주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가방 싸들고 살 수는 없잖아. 아침까지 같이 있을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언니 면회 있잖아. 구치소 면회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았다. 노란 벽, 강한 조명. 지훈이는 평범한 수의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눈 밑에는 회색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살이 빠져 있었다. 허세도 평소의 단정함도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공허함. 국선 변호인 최 변호사에게는 개입하지 말고 동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오라고 했잖니. 나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침묵했고 이 침묵은 처음으로 정직했다. 꾸밈도 변명도 없이 옆에 있던 수진이도 침묵했다. 그가 말하게 두라는 듯이 변명을 구하지 않을게요. 지훈이가 테이블을 보며 말을 시작했다. 전부 다 이해해요. 집, 돈, 위임장.
빚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유라가 조건을 걸었어요. 충성심을 증명해봐. 집이 시험대가 된 거죠. 저는 점점 더 나쁜 결정을 내렸고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름 몰랐어요. 맹세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수사협조에 대한 사전 합의서에 서명할 거예요. 검사님이 5년이라고 하셨어요.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피해 일부를 변제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긴 시간이지만 제가 받아야 할 벌보다는 짧죠. 나는 들으며 속으로 가늠했다. 어디까지가 두려움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이며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이 목소리에는 형량에 대한 공포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그것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가 내 생각을 들은 듯 계속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할 기회를 구할 뿐이에요. 부산일, 계획, 감정평가사들, 빚,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 모든 것을요. 녹취하에 전부 다요. 그렇게 하렴. 내가 말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시간은 기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 전처럼 숨을 들이켰다.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언젠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용서는 말이나 서류가 아니야. 그건 길이야. 나는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 아직은.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앞으로는 내게 달렸지. 그는 흥정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드물고 무거운 순간. 사람들 사이에 공허가 아닌 공기가 흐르는 순간. 줄 것이 있단다. 나는 말하고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내 아버지의 편지야. 바로 그 순간이 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아무래도 그 순간이 온 것 같구나. 지훈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익숙하고 반듯한 민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찢어질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가 읽는 동안 얼굴에는 모든 계절이 지나갔다. 고통, 수치심, 그리고 천천히 피어나는 완고함.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하고 일어섰다. 전부 다 서명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교도관이 헛기침을 했다. 수진이가 나와 함께 일어나 내 팔꿈치를 건드렸다. 숨 쉬어. 나가는 길에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집에 계속 계실 건가요? 응, 내가 대답했다.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나의 집이야. 난 떠나지 않아.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가을이 돌아온 도시를 차로 달렸다. 마른 잎들이 행인들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쇼윈도에는 구름이 비쳤다. 차 안에서는 먼지와 새 서류 폴더 냄새가 났다. 수진이는 법원에 또 다른 서류 묶음을 제출하고 오는 길이었다. 집에 대한 가처분, 분쟁 부동산에 대한 압류, 서명 로그, 강민정 경감님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승인됨. 병원 및 통신사 자료 요청 통과. 부상거는 추가 서류 있음. 앞으로 힘들 거야. 수진이가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일렬로 정리됐어. 재단, 공인인증서, 대여금고, 구역. 그리고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 계속 말하게도. 내가 대답했다. 이제 끝까지 다 말하게 해야지. 집에 돌아와 겨울 정원에 새 난초 화분을 놓았다. 우습지만 완고한 몸짓이었다. 저녁에는 민준의 책상, 정원을 향해 제대로 놓인 그 책상에 앉아 구조를 짜기 시작했다. 재단, 수탁자 권한 강화, 집, 보안 강화, 재정, 새로운 접근 프로토콜. 손은 예전 직장에서처럼 반듯하게 움직였다. 항목, 하위 항목, 기한,
마음은 슬펐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허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강민정 경감. 중요. 내일 논의하죠. 부산에서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최강식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 후 발생한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 2건.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어두워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밤은 길 것 같았다. 내일 우리는 거래가 끝나고 타인의 삶이 시작되는 그 깊은 곳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서명 뒤에도 누구의 이름 뒤에도 숨을 수 없을 것이다. 6개월 후 집은 다시 라벤더와 나무 냄새로 가득 찼다. 커튼은 제자리에 걸렸고 민준의 책상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처럼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가에는 새 난초가 고집스럽게 제때에 꽃을 피웠다. 나는 간단하게 메모했다. 집은 견뎌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그동안 모든 것이 법적인 궤도에 올랐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와 검찰청은 그들의 계획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냈다. 최강식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 가짜 감정평가, 대환대출, 위조 위임장, 내 공인인증서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체 내역. 부산에서는 오래된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 후 발생한 2건의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 혐의가 변경되어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길은 아직 멀었다. 간호사 송지혜는 돈을 받고 내 치료를 조작했다고 자백했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받았다. 이 사실이 위안을 주지는 않았지만 마침표를 찍게 해주었다.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훈이는 수사 협조에 합의하고 부산의 연줄부터 감정평가사와 은행 대여금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법원은 그의 협조를 참작했다. 5년형, 교도소 내 작업과 피해의 일부 변제 조건으로 실제 복역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쓴다. 부탁도 변명도 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속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나는 항상 답장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쓴다. 용서는 도장이 아니라 길이다. 나는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최유라와 그녀의 부모는 조직적인 대규모 사기 및 위조 혐의로 더 긴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가 인정되었다. 네이번과 관련된 살인미수 혐의는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은 아직 감정과 논쟁이 진행 중이며 나는 더 이상 빠른 결말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내 걸음으로 걸어갈 뿐이다. 동네는 우리가 제때에 막아냈다. 가처분 신청 덕분에 거리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막았다. 사기 계획 하에 이루어진 거래들은 무효가 되었다. 일부 집들은 소송을 통해 원래 주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있고 일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웃들은 조금씩 마당으로 나와 예전처럼 장미를 다듬는다. 우리는 어딘가 새롭고 더 세심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돈. 여기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다. 불법 이체의 일부는 감정 후 은행에서 되돌려 주었다. 일부는 집행영장을 통해 돌아올 것이다. 일부는 잃었다. 이것이 정직한 결과다. 보석들은 최 씨 일가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되었고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다.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보석이 아니라 내가 상자마다 정성껏 정리하고 있는 목록, 사진, 편지들로 돌아왔다. 나는 침묵 속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 김민준의 재단에서 수탁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노인보호, 무료 법률 상담, 위임장 검토, 전자서명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의, 무시당하지 않는 긴급전화. 이호신 오은주 교수님은 우리 재단에서 북클럽을 운영하며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준다. 수요일마다 나는 센터에 앉아
유리잔에 담긴 차를 마시며 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위험인 이유를 쉽게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듣고 나는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몇 번이고 나 자신을 다짐시킨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서 용서하셨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말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아들 면회를 가서 소리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법무사에 다녀오고, 돌아와 주전자를 켜고 창문을 열 수 있다. 필요하다면 침묵을 견딜 수 있고, 남의 죄를 광장에 내놓지 않을 수 있다. 존엄성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인내심이다. 봄에 수진이와 나는 베란다에 테이블을 놓았다. 이웃들이 파이를 들고 찾아왔다. 누군가는 남편 민준이 언젠가 낡은 것들 속에서 꺼내왔던 바로 그 의자의 시올새 커버를 꿰매고 있었다. 우리는 앉아서 새소리를 들었다. 나는 새로운 삶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새로운 질서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고 문이 제 열쇠로 잠길 때, 전화의 연민이 아닌 규칙에 따라 응답할 때, 정원에 남의 손이 잠시 꽂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이 자랄 때,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하고 유쾌하지 않다. 이성 없는 사랑은 포식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위임장은 포옹이 아니다. 서명은 나 자신처럼 너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늙었다는 것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당신에게 목소리가 있고 서류가 있고 곁에 무관심하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밀어내기는 이미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결말, 불꽃놀이는 없다. 나는 베란다의 차와 함께 혼자 있다. 그리고 이 존엄성을 지닌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내일은 오은주 교수님이 실내악 연주회 티켓을 들고 올 것이다. 모레는 재단 수탁자 회의가 있다. 일요일에는 모종을 사러 시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언제나처럼 서재문에 걸린 팻말을 뒤집어 민준의 책상이 정원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집은 빛이 있는 곳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나 또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살이신지,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